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조상 중에는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이 많았으나 그의 집안은 이상하게도 어느 때부터 벼슬과는 인연이 먼 집안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집안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동전 한 푼도 없어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하였고 해준 옷과 갓은 보기도 딱할 지경이었지요. 그래도 선비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 이름을 드날려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란 마음 먹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앉아서 살림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지만 선비는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였지요. 그리곤 급기야 보따리에 책을 싸서는 절에 가서 공부하겠다며 집을 나와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절에서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선비에게 그의 아내가 쌀을 장만해 보내며 편지를 써서 보내왔지요. 전번에 보낸 쌀은 제 왼쪽 머리채를 잘라 마련해 보낸 것입니다. 오늘 또 오른쪽 머리채를 잘라 팔아서 몇 대박의 쌀을 보내옵니다. 이 뒤로는 잘라내다 팔 머리채가 없으니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을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비는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내가 갖은 고생을 다하여 글을 읽는 것은 장차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처자와 함께의 부귀를 누리자는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장원급제를 한다는 보장은 없고 고생하던 아내가 장차 죽게 되었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한단 말인가. 선비는 눈앞에 있는 책을 덮고 곧장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살인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의 아내가 깎아머리를 하고 앉았다가 선비를 보자 얼굴을 싸쥐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셨어요. 울지 마시오. 내 부인을 먼저 보낼 수 없기에 일이 돌아왔으니 이제 다 괜찮을 것이오. 선비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져 가까스로 몇 마디 말로 아내를 위안하고는 바깥으로 나와 앉아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였지요. 아, 하늘은 어찌하여 나를 이런 막다른 지경에 몰아넣는가. 나의 문장이 어찌 남보다 못하며 재능과 지략인들 어찌 남에게 뒤지랴. 문벌이나 인물도 결코 남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30이 되도록 아직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구나. 만권 책을 통달하고 있건만 줄인 창자 하나 채울 수 없고 붓끝으로 1000편글을 써내도 그것이 한 번 취하도록 마실 술값도 되지 못하며 한 몸이 고단하고 처자가 떨고 굶주리니 하늘은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곤경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 선비는 그날로 책은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먹고 살 궁리만 하였지요. 먹고 살려면 그저 농사와 장사 두 길뿐인데 땅이 없으니 농사를 어떻게 지으며 본전이 없으니 장사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살 길을 찾아보아야 방도가 없구나.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먹고 살 방법이 떠오르질 않으니 선비는 그저 비통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선비가 한밤중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옳다. 도적질 뿐이다. 대장부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선비는 곧바로 집을 나와 도적이 자주 출몰한다는 숲속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곳에 이르니 강도 수백 명이 모여 한창 도적질할 의논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그런데 선비는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도적들 속으로 들어가 윗자리에 턱 걸터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도적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나는 상주에 사는 임이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왔소? 너희들의 대장이 되려고 왔다. 당당하고 우렁찬 선비의 자세에 도적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두리번거리다 도적 중 한 사람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거참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을 대장으로 삼겠소? 내가 가슴에는 육도 삼락을 간직하고 있고 손에는 바람과 구름을 거머쥐고 있다. 온갖 경서를 무르르듯 외우고 천문지리를 손금보듯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대장으로 섬기면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이득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도적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지요. 저 사람이 저리 큰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실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게다가 양반이라니 장수로 되기에도 맞는 것 같고. 도적들은 그렇게 수군대더니 선비를 자신들의 대장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하였지요. 너희들이 이미 나를 대장으로 삼았으니 장졸간의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도적들은 그 말에 곧 선비를 부축하여 높은 언덕에 앉히고 아래에 모여서서 선비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군사에서는 규율과 약속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어기는 자는 엄중히 다스리겠다. 그러자 도적 무리가 모두 말하였지요. 장수의 영을 누가 감히 어기리까. 무릇 도적의 도에서는 반드시 지와 인과 용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지라는 것은 일에 따라 꾀를 내어 깊이 감춘 재물을 감쪽같이 따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이란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재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며, 용이란 일에 임하여 과감하며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종적을 남기지 않고 담과 지붕을 뛰어넘는 것은 용에서 다음 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진 다음에라야 훌륭한 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는 때에 맞추어 내고 용은 자기 천품에 따라 내는 것이다. 그중 인이 가장 중대한 것이다. 이를 명백히 정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도적 무리의 대장이 된 선비가 연설하자 무리가 모두 손을 맞잡고 자리에 앉자 선비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재물 가운데 손떼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양민의 재산이다. 가난한 집 식구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겨우 벌어놓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장사꾼들의 본전이다. 눈바람을 헤치고 찬이슬을 맞을 뿐더러 험한 길을 걷고 사방천리 고생하며 세월을 보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도 어질지 못한 것이다. 셋째는 관과 창고의 재물이다. 이는 만백성의 고열로 나라에서 쓸 것인데 여기에 손을 댄다면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다시 짜내게 되니 차마 못할 일이다. 그러니 이것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 도적 중 하나가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럼 대체 뭘 훔쳐서 먹고 산단 말씀입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고을들에서 교체되어 돌아가는 원들의 재물짐과 권세 있는 집들에 보내는 뇌물발일 뿐이다. 이는 모두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한 것이다. 나라의 재물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써야지 한 사람이 독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저들이 이미 도적질한 것을 우리 역시 도적질하는 것이니 명분이 바르고 의리를 보아서도 순리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옳소. 도적 무리가 모두 손바닥을 치며 좋다고 칭송하였지요. 지당한 말씀이요. 지당한 말씀이요. 선비는 도적 무리 중 날래고 영리한 자들을 여러 고을의 첩자로 보내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대장, 옹진군수가 이번에 교체되어 돌아가는데 얼마나 토색질을 해다 창고에 쌓아두었는지 창고 문이 안 닫힐 정도로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전임 옹진군수가 돌아갈 길을 미리 파악하여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다 신호로 알려라. 나머지 사람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 신호가 울리면 진과 꽹과리를 치며 혼을 빼놓고 그물을 던져 수행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힘이 센 장정들은 서둘러 그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옮기도록 하면 될 것이다. 선비의 계책에 따라 도적들은 이를 준비하였고 전임 옹진군수가 토색질하여 모은 재물을 소와 나귀로 옮기는데 그 행차가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도적들 계획대로 진과 꽹과리를 치고 그물을 던져 그 재물을 모두 빼앗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빼앗긴 전임 군수는 자신도 고을 백성들에게 빼앗듯 하여 모은 재산이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통곡만 하였답니다. 이러니 도적들은 더욱더 선비를 하늘같이 떠받들었고 선비는 첩자들의 소식이 올 때마다 기묘한 계책으로 이를 성사시켰지요. 더욱이 아무도 그들을 관하에 고발하거나 쫓는 일도 없고 선비가 도적질한 재물로 간신히 가난만을 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에게 나누어 주니 도적들은 모두 선비를 칭송하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간 뒤 선비는 다시 도적 무리를 으슥한 곳에 일제히 모이게 하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할 따름이다. 그런데 작은 짐이나 터는 것은 손이나 어지럽힐 뿐이다. 자주 도적질한 물건을 파는 것도 늘 근심스러우니 한바탕 크게 도적질을 하여 일생을 근심 없이 지낼 미천을 마련한 뒤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 역시 좋지 않겠는가. 이 말에 도적 무리가 모두 엎드리며 말하였지요.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적질로 배는 굶지않으나 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우니 어떨 때는 이도 못할 짓이란 생각도 듭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각 지방을 돌아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자 중 그 수단이 옳지 못하고 평판이 좋지 못한 자들을 알아내가지고 나에게 알려라. 선비의 명을 받은 도적들은 선비가 시키는 대로 각지로 흩어져 내로라 하는 부잣집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선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경주 땅에 사는 최부자는 무슨 재산이 이리도 많다던가. 듣기로는 외와 밀무역으로 번 돈으로 족보도 사고 땅도 사 양반이 된 자라 하옵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아주 인색한 데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 자들은 그 자식들을 노비로 부리고 매질까지 하여 평판이 아주 안 좋습니다. 허허, 이런 나쁜 자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집 안방 다락 위에 은 3,000냥이 들어있는 괴짝이 여러 개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의 담은 거의 2억 길 되게 높고 중중첩첩한 문과 겹겹의 담이 깊숙하니 참으로 손을 대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최부자는 본디 탐욕을 부려 부정하게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니 우리가 취할 만한 것이니라. 그 집 뒷담밖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더냐? 작은 골목길이 큰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일이다. 아무리 12대문을 억척으로 잠근데도 우리가 날아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선비는 그 길로 연암은 명에게 강가로 가서 크기가 달걀만한 동그란 조약돌을 각각 10개씩 주워 오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연암은 명에게 돌을 나누어 간수하게 하면서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몸을 감추고 담장 밖에 가서 돌을 던지어라. 첫날에 1번, 이튿날에는 2번 던지는 식으로 날마다 횟수를 더하되 닷새 뒤에는 5차례를 넘지 않도록 하여라. 반드시 틈을 엿보아야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로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튿날부터 최부잣집에는 담장 밖에서 돌이 날마다 날아 들어오는데 혹 그릇을 깨기도 하고 혹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도 하였습니다. 최부잣집 사람들이 처음에는 담 밖에서 누가 장난삼아 던지는 것이려니 여기고 모여들어 떠들며 욕을 하였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서는 의아하게 여기며 이상한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온 집안이 놀라 벌벌 떨며 집에 귀신이 붙었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최부잣집을 살피던 도적 하나가 선비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그 집에서 점쟁이를 불러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도적은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또 앵마기굿을 한다고 알리고 다음에는 딴 곳으로 재앙을 피해 이사 나갈 작정을 한다고 알려왔지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도적이 다시 알려왔습니다. 지금 온 집안이 짐을 싸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이사를 한다더냐? 내일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때가 되었구나. 모두 준비를 하거라. 선비는 술의 5대를 상여 차로 꾸며 최부잣집 주변에 나누어 숨겨놓게 하고 최부잣집의 재물을 메어나를
힘센 장정 20명을 추려 그 집 문 밖에 숨어 있게 하였습니다. 또 몸이 날랜 몇 사람을 골라 뒷담을 넘어가 남 못 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열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장사 2사람을 야차로 꾸며 얼굴에 발을 씌우고 손에는 삼지창을 쥐게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야차로 꾸민 2사람은 담을 넘어 들어가 중당에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요. 그러자 온 집안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꿈을 꾸다가 화다닥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 매서운 얼굴에 한 손에는 창을 든 귀신이 범 같은 울부짖음을 내니 집안 사람들 모두 놀라 달아나다 엎어지고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정신을 잃고 이리저리 달아나기 바빴지요. 이때를 놓칠세라 선비는 최부잣집 앞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무리를 끌어들였습니다. 도적무리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다락문을 잠근 자물쇠를 부수고 은을 꺼냈는데 무려 수십만 양이나 되었지요. 도적들은 그것들을 상여에다 나누어 실은 다음 방울을 울리고 곡을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산중의 외진 곳에 이르러 궤를 쪼개고 은을 꺼냈지요. 그리고 선비 자신은 창금에 은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무리에게 주니 사람마다 한 집 살림은 좋게 차릴 만한 돈이었습니다. 선비는 도적들을 모두 앉히고 말하였지요. 감히 이 뒤에도 지난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적질에 쓰던 기물들과 병장기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다. 도적들은 선비의 말에 따라 도적질할 때 쓰던 물건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저마다 은이 든 자루와 각종 보물이 든 자루를 들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선비는 이때부터 다시는 의식 걱정하지 않고 글 공부에만 전심하여 몇 년 안 되어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문장과 제주로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연이어 큰 고을의 원으로 나가 청백한 관리로 세상의 칭송을 받더니 훗날 그의 벼슬이 형조 판서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